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TV 주진영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방송을 했는데 오늘은 좀 저한테 좀 특별한 날입니다. 네, 우선 소개를 드리고 인사를 좀 하시죠. 네, 정현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정현주 선생님은 여러분들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KBS 전 사장으로 아실 텐데 저한테는 좀 다른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집에서는 70년대에 동아일보를 쭉 봤거든요. 74년에 그냥 뭐 그 당시 제가 중학생 때죠. 네, 근데 갑자기 신문에 광고가 없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황당했었는데 그다음에 며칠 있더니 시민들이 보내는 이제 광고가 나오고 격려 네, 격려 광고가 막 나오고 그래서 당시 저는 이제 읽을 게 별로 없으니까 신문의 기사는 다 보는 거 플러스 신문 밑에는 광고에 왜 쪽지 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읽었어요. 뭐 급구 뭐 이런 것까지. 왜냐하면 이제 어린 마음에도 그런 걸 읽으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뭔가 이렇게 편린이 보인다 이런 또 그런 생각을 하던 차였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시민들 광고가 뜨는데 그때 뭐 열기가 대단했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사람들이 막 그걸 환호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대단한 열기를 보였는데 뭐 어린 마음에 이게 얼마나 갈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그러고 있다가 제 기억에도 그러면서 조금씩 뭐 반정부만 아니면 정부 비판하는 기사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뭐 하다가 그러다가 봄에 갑자기 싹 기자들이 이제 내보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75년 3월. 예, 75년 3월에. 그때 그 독자들이 느꼈던 그 실망감. 그랬을 겁니다. 당시 이제 그 동아일보의 위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동아일보 입사한 것이 1970년이고요. 그 74년 가을인데 당시 동아일보는 지금과 달리 정말 우뚝 솟은 1등 신문이었습니다. 그렇죠. 2등 신문하고는 뭐 차이가 한참 있었고 박정희 독재 정권이 이렇게까지 그나마 조금씩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그런 그 이른바 야당지로서의 그 가치가 있었죠. 유신을 거치면서 72년 가을 유신 체제를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하고 그 이후에 이제 완전 암흑 시대로 들어가죠. 거의 전혀 정부를 비판하거나 당시 대학가에서 일어났던 뭐 여러 가지 일들, 민주주의, 인권 이에 관련된 기사들이 거의 실리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어찌 귀퉁이에 조그만하게 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70년에 기자가 되셨잖아요. 예. 근데 그 유신 전과 유신 후가 완전히 다르죠. 그 말하자면 기관원 출입하게 된 게 유신 전에도 그랬나요? 아니면 기관원 출입은 뭐 그 전부터 쭉 있었고. 했고요. 그리고 입사를 해보니까 중앙정보부 요원이 우리가 그냥 방중령 그랬어요. 네. 계급이 중령인 모양인데 방중령이라고 불리우는 중앙정보부 기관원이 그냥 수시로 편집국을 들락거렸고 나중에 유신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까지 되냐 공포가 이렇게 완전히 언론인들을 그냥 완전히 덮어버리고 그때 뭐 조금만 잘못하면 데려다가 그렇죠. 두들겨 패던 시절이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하여튼 그런 시대가 되고 나니까 기관원이 사실은 출입을 하지 않고 밖에서 여기 남산인데 그 기사 빼 그럼 그냥 빠지던 시절이었어요. 물론 이제 빠지는 과정에 뭐 젊은 기자들하고 데스크 사이에 또 이런저런 갈등도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유신을 지나고 난 이후에는 거의 뭐 완전 암흑이었죠. 그때부터는 거의 기사가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해 그게 72년인가가 대학생들이 와서 동아일보 앞에서 그랬죠. 시위를 벌이고 언론 화형식하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런 뉴스들이 동아일보에 거의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럼 동아일보에 안 나갔다 그러면 다른 언론은 뭐 더 이상 그렇죠. 말할 필요가 없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는 그나마 71년, 72년, 73년 이렇게 해마다 봄에 그 동아일보 창립 기념일이 되면은
기자들이 이 언론 자유 선언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성명서를 읽었어요.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성명서를 읽고 그냥 일회성 이벤트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것을 성명서에서 우리가 요구하고 원했던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실행이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보면서 이거는 기자들이 조직되어야 된다. 조직의 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노동조합을 언론에서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많은 기자들이 또 희생이 되고 그러다 나중에 다시 복귀했습니다마는 그 노동조합을 거치면서 내부의 기자들이 하나의 조직적인 힘을 갖게 됐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74년 가을에 저희들이 10월 24일 날 12사 자유언론 실천 선언. 이번에 실천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실천이라는 말이 자유언론 실천을 하자. 그래서 이제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하고 보통 때 같으면은 뭐 그런 성명서 있고 끝나는데 그날은 우리가 요구했던 것을 그날 동아일보 면에 보도를 해야 된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편집국 간부들하고 경영진에서 펄쩍 뛰었죠. 그래서 못 나갔어요. 그렇죠. 한동안 못 나갔다는 게 한동안이라는 게 그날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일제히 제작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그거 나올 때까지 신문 안 만들겠다. 네. 그래가지고 그날 진짜 신문이 그날 못 나왔어요. 근데 그때 동아일보가 석간입니다. 그렇죠. 석간이고 조화는 그때 조선일보하고 한국일보밖에 없었고 당시에는 사실은 조선하고 한국일보하고 거의 사세가 비슷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동아일보는 석간인데 석간신문은 11시 반에 마감을 하고 12시 신문이 나와가지고 시내 가판으로 팔려나가죠. 그리고 집에는 저녁에 배달이 되는데 낮에 제작이 안 됐으니까 낮에 신문 배달도 안 되고 가판도 안 되고 저녁에 배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독자들이 그때 진짜 그 동아일보 열성 독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동아일보 독자 수가 그 시대에 벌써 한 80만 된 걸로 기억을 해요. 굉장히 숫자가 많았죠, 당시에. 팔면 만들 때인데. 근데 저희들이 제작업에서 신문이 못 나가니까 신문사로 전화가 빗발을 쳤습니다. 왜 신문이 안 나오느냐. 또 혹시 뭐 박정희 권력이 문을 닫았나 이래가지고 전화가 빗발처럼 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일일이 다 설명을 했어요. 사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신문을 지금 내지 못하도록 제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의 반응이 뭐 100이면 100 정말 잘 싸운다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라고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늦게까지 경영진하고 싸우다가 경영진으로서는 이제 엄청난 부담을 느꼈죠. 이거 뭐 나가면은 박정희하고 이제 정면 대결을 하게 되는 건데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애초부터 동아일보 경영진은 박정희 권력하고 맞서 싸울 의도도 없었고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그 이후에 나온 미국 CIA 문건, 비밀 문건 같은 거 보면은 비밀 접촉들도 있었어요. 어쨌거나 그날 밤늦게 경영진이 굴복을 해가지고 아주 늦게 신문이 그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 내용을 담아서 발간이 됐어요. 그때 저는 입사 이후 최초로 환희를 느꼈습니다. 이겨서 싸울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문이 나가고 그 전까지 나가지 못하던 기사들이 조금씩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선생님 뵙고서는 뭐 이런저런 뭐 저로서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걸 겪은 세대니까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쥐죽은 듯이 뭐 있던 기자들이 왜 어떻게 그날 그렇게 갑자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이제 그게 이제 그동안 쌓였던 것이 이제 조직화에 대한 욕구, 그것이 노조로 가면서 좀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실천으로 넘어갔다. 그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자들이 성공은 못했지만 그나마 해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조라는 그런 조직의 힘을 한번 다져보고 그 다음에 12사에서 마침내 그 실천 선언을 하면서 행동에 들어가게 되는 그 가장 출발점은요. 사실은 우리들이 엄청 부끄러웠어요. 기자인 것이 정말 부끄러웠던 것이 그 특히 유신 선포되고 난 이후에 73년 가을에 서울대학교에서 12사태죠. 그게
큰 규모의 시위가 있었죠. 데모가 있었어요. 그 유신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유신의 그 철옹성 같은 벽에다가 자기 온몸을 던진 대학생들. 그때 뭐 잡혀가면은 뭐 거의 제적이고 감옥에 가고 하던 때인데 그렇게 서울대학을 비롯해가지고 각 대학에서 그냥 막 번지고 그 다음에 뭐 저 교수들 해직 교수들 발생하고 뭐 하여튼 사회가 막 그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들 싸우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 하느냐라는 그런 부끄러움이 가장 컸어요. 그 다음에는 그 부끄러움과 함께 왜 우리를 이 꼴로 만드는 그 근본이 뭐냐? 그게 정치 권력이죠. 독재 권력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되돌아보면은 그런 그 12.4의 원동력, 그 이후에 이듬해 봄까지 쫓겨날 때까지 정말 끊임없이 싸우고 해서 한 뼘 한 뼘 찾아오던 그 과정은 그런 부끄러움하고 분노가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3월 달로 넘어가면. 예. 근데 뭐 돌이켜 생각하면 이제 경영진 입장에서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당시에 기자분들도 고민을 같이 하셨겠죠. 근데 이제 우리하고 경영진하고 소통이 거의 없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제 동아일보 경영진의 이 태도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위압적이고 가부장적이에요. 뭐 그 대표적인 사건은 제가 개인이 겪은 건데 그 사주가 그 당시에 사주, 김상만이었죠. 김상만 사장, 네. 김상만 사장이 기자들은 자기들을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까부느냐, 왜 저항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노조를 결성하거나 하면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요, 이듬해 봄에 우리가 대량 해고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75년 2월입니다. 2월에 어느 날 사내 계엄 비슷한 게 선포가 됐어요. 앞으로는 모든 사내 기자총회는 회사의 허락을 받아라. 그 다음에 회사가 지금 광고가 없어서 경영이 어려우니까 구조조정 차원에서 부서를 몇 개 없앤다. 그러면서 부서를 3개인가 4개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소속된 기자들을 다 해고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속된 기자들의 상당수가 노조의 핵심이었고 자유언론 운동하던 그 핵심 인물들이 배속된 부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완전히 회사 안에 계엄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냐면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그 적자가 생기는 만큼 우리 월급을 깎겠다. 그러니까 월급을 깎아서라도 해고는 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간청을 했는데도 그거 요구하는 모임을 했다 그래가지고 또 추가로 잘라버리고. 그러니까는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전부터 말하자면은 경영진과 기자들 사이에서 충돌이 쭉 지속되어 왔었군요. 그렇죠. 바깥에서는 안 드러났지. 안 드러났지만은 이미 내부에서는 도저히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로 그냥 치닫는데 저희들은 당시에 볼 때 이거는 회사가 혼자서 한 게 아니고 정권하고 어떻게 밀착이 돼가지고 이게 일종의 도발을 하는 거다라고 봤죠. 그때 어린 마음에요. 그러니까 그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제 뭐였냐면 동아일보의 경영주가 박정희에 대해서 친박정희는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기자들에 대한 저런 탄압을 또는 신문사에 대한 탄압을 어떻게든 국민과 같이 버텨나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적어도 저쪽과 붙어가지고 뭘 할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기자들 대규모 해직을 하는 걸 보고 이게 뭐야,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었어? 라고, 그게 굉장히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납니다. 예, 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최근에 뉴스타파 지금 대표하는 김용진 기자가 KBS 탐사보도 팀장 할 때 그때도 한번 발굴한 자료인데 미국 CIA 비밀 문서에 보면은 주한미 대사하고 이후락 중앙정보부장하고 김상만 사장하고 저기 어디 팔당 어디 별장에서 비밀 모임을 하고 거기에서 오간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그거 보면은 이미 김상만 사장의 독재 체제니까 김상만 사장은 박정희 정권하고 맞설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네,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듬해 3월 17일에 그 쫓겨나는 과정, 폭력으로 쫓겨나는 과정을 보면은 이거는 정권하고 밀착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아니, 세상에 그때 통행금지가 12시부터 4시까지 있을 때인데 새벽 3시부터 폭력을 행사하면서 맨 먼저 공격한 대상이 그때 마지막 저희들이 제작 거부할 때 그 동아일보 당시 2층이 그게 공모국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지금처럼 컴퓨터로 신문 만들 때가 아니고 납으로 된 활자 쓸 때니까 그 납으로 된 활자가 있는 것이 그 2층 공모국인데 저를 포함해서 24명의 기자들이 거기서 엿새째 단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맨 먼저 공격을 했어요. 창문을 부수고 들어와 가지고 그때 이제 철문이 돼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깡패를 동원을 해가지고 깡패 동원하고 깡패 농성하던 기자들을 다 쫓아낸 거죠. 네. 심지어 산소 용접기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철문을 부수고 들어와 가지고 근데 제가 맨 그 문 앞에 있어서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네요. 그 첫 얘기. 공격을 받았는데 술 냄새가 엄청났어요. 깡패들입니다. 판매국 직원들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와서 저희들을 강제로 두드려 패고 하면서 불러내가지고 저는 그때 뭐 제 안경도 다 부서지고 그랬는데 저희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질주를 하는데 처음에 저는 중앙정보부 가는 줄 알았어요. 가고 보니까 해화동에 있는 무슨 병원이었는데 그게 새벽 3시 조금 지나서 시작된 작전이었거든요. 해동이 있다고 하는 우석병원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 새벽 3시면은 통금인데 네, 그렇죠. 제가 네, 사건 기자 해봐서 서울 시내에 그렇죠. 검문소가 요소 어디 있는 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검색 거치지 않고 직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저 동아일보에서 독자적으로 한 오퍼레이션은 아니구나. 정권하고 밀착돼서 하는 거구나. 하여튼 뭐 3월 17일에 대량 해고가 되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제 제가 왜 오늘 정윤주 선생님을 모셨는지를 이제 아시겠나요? 그 선언문을 발표했던 10월 24일이 이번 주입니다. 그렇죠?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그 46주년이죠. 46주년이네. 네. 감회가 남다르지요. 야, 벌써 반세기가 지났구나. 그렇죠. 그때 우리가 113명이 쫓겨났는데 벌써 31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의미를 두는 옛날 생각이 자꾸 나네요. 어릴 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여러분 제가 왜 정윤조 선생님을 오늘 모셨는지 아시겠죠? 네, 46년 전 10월 24일 날 동아일보 기자들이 자유언론 수호 실천 선언문을 이제 방송을 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지나간 사람들 입장에서 그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한국 언론이 소위 이제 본격적으로 타락하는 그 꺾이는 그 날이 이때 어떻게 보면 약간 역설적이죠. 그러니까는 그 자유언론 실천 수호 실천 선언문을 계기로 한국 언론의 그 말하자면은 존재 또는 구조적인 취약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계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주가 지배하는 신문에 의해서 언론이 좌지우지되는 것의 폐해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것이 이게 다른 거구나. 결국 사주와 기자는 다른 거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아마 기자들한테도 느껴졌겠지만 국민들한테 이제 각인이 되었던 계기였던 것 같고 그것은 이제 그 이후에 80년에 언론 통폐합을 거치면서 한 번 더 해지 아주 공고해지죠. 거치면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어지간히 좀 글 좀 쓴다는 기자들은 다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은 80년 지나고 나서 조중동 뭐 그 당시 뭐 조중동이라는 표현도 없었지만 그 신문들이 기사나 논조가 거의 똑같아져요. 서로 베꼈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게 글이 말이 안 돼요. 아니 어디서 이렇게 조악한 문장을 쓰는 것이 기사가 되는가 싶을 정도로 기사의 그 질이 그 당시에 그 대학생이었던 제 눈에 띌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 문장의 기사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 아마 한국의 적어도 신문은 뭐 그 이후에 계속 내리막길을 지금까지 걷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아일보 하나만 두고 보면요. 그렇죠. 75년 3월에 해직된 기자들이 다수가 제가 이제 막내인데 저 뒤로 수습 기자를 안 뽑았어요.
뭐 저희 기에서 뭐 좀 아, 그래요? 예, 회사에 저항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김상만 사장이 젊은 애들 뽑아놓으면 맨날 들어와서 데모한다고 저 이후는 기자들을 안 뽑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막내죠. 그래서 동아투에서 지금도 막내입니다. 지금도 담배 심부름하시고 뭐 그러시니까. 물심부름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5년차 기자였는데 해직된 기자의 다수가 네. 5년에서 10년, 그러니까 제가 13기인데 13, 12, 11, 19, 네. 요 기들이 머저리티였어요. 아, 그럼 이게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특히 그 기자들이 빨리 늙어버리는 시대여서 네, 뭐 네. 40대 되면 논설위원되고 그렇죠. 뭐 그럴 때니까 부장하고 그럴 때니까는 그러니까는 5년 차에서 10년 차 요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기자들, 그다음에 이제 동아방송 쪽의 PD들, 네, 아나운서들, 네, 네. 그 젊은 핵심 인력들이 싹 다 빠져나가니까 그 동아일보가 어떻게 그렇죠. 그전과 같은 퀄리티를 유지할 수가 수 없는 없죠. 것이고 네. 조선일보도 숫자는 좀 적지만 거기도 33명이 그렇죠. 해직됐거든요. 조선일보 해직 사태는 그때가 언제 어떻게 된 같은 거예요? 기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조선일보도 75년 3월에 음. 해직 사태가 있어가지고 쫓겨났고 저희들은 비슷한 시기에 더 많은 네, 예. 대량 해고가 있었죠. 그리고 저항하는 행동이 저희들이 훨씬 적극적이었습니다. 격렬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예. 것은요. 동아와 조선에서만 있었고 예, 다른 신문에서는 없었어요. 그랬죠. 그거는 왜 그래요? 글쎄요. 그게 원인은 자세히는 알 수가 없는데 그때 저항을 했던 다른 신문사도요. 저거는 있었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네. 우리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지한다. 적극 지지하는 그런 거는 있었지만은 그 이상의 행동은 없었어요. 그 왜 그랬는지는 참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왜 이 말씀을 이제 여쭤보냐면요. 사실은 항상 걸렸던 게 있어서 소위 말해 87년을 제가 이제 한국에서 겪지를 않았겠지만 뭐냐면 돌아오니까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잘 먹고 잘 살던 인간들이 여전히 뭐 그 자리에 머리 뻣뻣이 다 서가지고 뭐 판사부터 검사는 말할 것도 없이 언론인까지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단순하게 그냥 그 당시에 뭐 언론인들이 소위 말하면 정치 탄압에 항거하는 사람들이 그때 많이 축출되었다는 것을 한 면이라고 치면 또 다른 한 면은 거기에 굴복했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신문사의 주요 강도로 30년을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언론 사태를 만들어내는데 보이지 않게 엄청난 영향력을 줬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언론계가 완전히 그야말로 숙청이 되고 정리되는 거는 전두환 80년 통폐합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대량 또 그렇죠. 해직 사태가 그나마 있거든요. 좀 남아있던 분들만 그때 나갔던 거죠. 싹 다 정리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언론 자유 운동에 앞장서던 기자들의 싹이 그렇죠. 75년하고 80년 두 번에 걸쳐서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살아남아 있었던 당시 세대, 그 세대들은 거의 박정희, 전두환 군부 독재하고 같은 종류의 가치관과 지향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저는 그거를 나중에 한겨레 신문에 다시 복귀하게 되어가지고 일선에서 워싱턴 특파원을 하고 뭐 이런저런 걸 겪으면서 내 나이 또래 혹은 내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기자들이 그 75년, 80년을 거친 기자들이 어떻게 기자로서의 그 자질이 다 무너지고 가치를 다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은 정치꾼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꾼이죠. 그냥 편하게 사는 소시민 같기도 하고 차라리 뭐 소시민이면은 해는 끼치지 않는데 적극적으로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세력이 되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87년에 민주화 항쟁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 직선제로 가는 것 말고는 한국 사회가 갖고 있던 그 전에 그 기존 세력들에 대한 숙정이라고 할까 아니면 청산 너무 말이 심하면은 적어도 반성과 전환 같이 전혀 안 이루어진 채 지속된 것이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근데 언론의 경우에 이제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10월 24일을 맞아서 정윤주 선생님을 모신 이유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정윤주 선생님은 또 언론 역사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으십니다. 뭐냐면 제가 보기에 현대 언론 역사를 보면 큰 뭐 굴곡이 있다고 하면 이제 74년에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 때 이슈, 그다음에 80년대 들어갔으면서 이제 대규모 동폐학과 숙청, 언론인 숙청. 그다음이 이제 87년에 한겨레 신문의 88년. 창간이죠. 88년이면.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그 이명박 시절에 KBS 사장을 아주 뭐 대놓고 탄압을 해서 검찰 감사원 뭐 정부 모든 것들이 다 나서 가지고서는 대놓고 탄압을 할 때 그 탄압의 대상이 됐던 분이 또 정 사장님이시고, 선생님 잠깐 빠뜨렸습니다. 이제 한겨레 88년에 창간을 할 때 그 당시 한국에 안 계셨지만 미국에 계시면서 특파원으로 이제 90년인가요? 합류를 하셨지 아마. 그 다음에 또 하나 했던 게 종편인데 뭐 종편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중요한 고비에 중에 세 고비에 선생님이 다 끼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면에서 제가 그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겨레 창간 얘기를 좀 해주세요. 75년에 해직되고 그때 이제 저희들 취업이 안 됐어요. 그랬죠.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부모님께서 자꾸 미국을 오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다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미국에서. 부모님 미국 떠날 때 뵙지도 못했고 임종도 못했고. 한겨레 창간할 때 동아일보, 조선일보 해직 기자분들이 주축이었죠. 참 놀라운 거는 다른 신문사에 재직 중인 월급 반도 안 되는 한겨레로 온 경력 기자들이 꽤 있습니다. 한겨레 창간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75년에 해직되고 그때 이제 저희들 취업이 안 됐어요. 그랬죠. 국가에서 막았으니까. 그래서 그때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번역을 말콤 X 같이 공동 번역도 하고 이름은 제 이름으로 나가지 않았지만은 소설도 많이 번역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77년에 함석헌 선생님 하시던 씨알의 소리 가서 한 1년 했고 근데 이제 그때 아무래도 동아투이가 그 당시 언론 그러니까 반 유신 운동하는데 언론계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때 저 젊을 때니까는 선생님 8년에. 그때가 말하자면 신혼 예, 신혼입니다. 그러니까 75년 때 결혼 이미 하셨죠. 예, 74년 6월에 제가 결혼을 했고 그해 10월에 저희들이 12사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신혼의 되죠. 가장으로서 뭐 역할을 못했죠. 뭐 그다음에 이듬해 3월에 제가 해직이 됐고 해직되고 닷새 뒤에 제 첫 아이가 태어났고 그리고는 뭐 들판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78년 가을에 저희들이 또 뭐 문건 만들었다가 동아투이 10명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렇죠. 긴급조치 구호 위반으로 한 13개월 감옥에서 살고 나와서 저는 또 이듬해 봄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간접적으로 연루를 80년에, 시켜가지고 1년 동안 수배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도망 다니고 그랬는데 제 부모님이 제가 도망 다닌 그 기간 동안 한국에 있는 것이 참 고통스럽다는 거 여기셨는지 제 큰형님이 미국에 오래전에 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분을 모시고 미국에 갔는데 연로하셔가지고 귀국을 그 뒤에 못 하셨고 그래서 제가 수배가 해제되고 난 뒤에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께서 자꾸 미국을 오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제가 미국 갈 때 못 뵀거든요. 그러다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미국에서. 갑자기 2주 간격으로. 그래서 저는 뭐 부모님 미국 떠날 때 뵙지도 못했고 임종도 못했고. 제가 선생님 성함을 처음 들었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정원창 선생님께서 자기 동창 중에 정윤주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주 뭐 훌륭한 언론인인데 뭐 한국에서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미국으로 뭐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아니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미국을 오라 그러니까 배로 가야 되는데 연락하셔서 못 오시니까 유일하게 여권이 나오는 것이 대학원 공부예요. 입학이에요. 유일한 방법이. 그리고 여권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확실치 않은 시대였고 해외 여행은 뭐 그때는 자유롭지 않을 때니까. 그래서 그때 정운찬 교수가 추천서 써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딱 부모님들이 그때 휴스턴에 계셨으니까 휴스턴에 있는 휴스턴 대학 딱 한 군데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두 분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이제 미국을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상당히 힘들어라 했고, 그 다음에 부모님 떠나실 때 뵙지도 못했는데 임종도 못하고 하니까 묘소에 가서 절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때 상당히 절박했어요, 그 심정이. 그래서 이제 결국 UH에서 휴스턴 대학에서 입학 원서를 받고 어드미션을 받고 여권 받는데 한 6개월 걸렸습니다. 비자 받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82년 말에 미국을 결국 가게 됐는데, 가서 이제 부모님 묘소에 가서 절하고 석사학위 끝나고 올려다가 그거 끝나고 오고 가서 뭘 합니까? 그래서 딱지라도 하나 있어야 가서 밥이라도 먹고 살겠다. 그래서 그럼 온 김에 박사학위까지 하자 그래가지고 공부를 했죠. 그 학위 논문 끝나갈 무렵에 동아투이 선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야, 우리 신문 하나 만드는데 너 빨리 들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러셨어요? 권구수 선배. 얼마 전에 지난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사회부 선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곧 논문 끝나니까 요거 끝나고 내가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럼 논문 끝날 때까지는 제가 그냥 뭘 시키는 일 뭐든지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휴스턴 통신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년 동안 거기서 통신원 이름으로 기사 나갔는데, 근데 지금도 안 잊혀지는 것이 13년 공백이었어요. 네. 75년 해직되고 89년에 제가 다시 한겨레 신문에 합류할 때 학위 끝나고 박사학위 끝나고 다시 참여하는데 13년이 걸렸는데, 그때 휴스턴 통신원을 하면서 처음으로 쓴 기사,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때 미국 대선이 있어가지고 대선 관련 글을 88년에 쓰는데 13년 공백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니까는 원고지 한 12매짜리 기사를 쓰는데 거의 한 서너 시간 걸렸어요. 나중에 워싱턴 특파원할 때 같으면 그거 한두 시간이면 다 쓸 수 있었던 건. 이 공백이라는 게 참으로 무섭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그게 이제 공부 끝나고 89년 여름에 제가 정식으로 이제 한겨레 신문 워싱턴 특파원 발령을 받고 이제 워싱턴으로 부임을 했죠. 그게 89년 8월입니다. 한겨레 창간할 때 당시에 그 모였던 분들이 그 당시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해직 기자분들이 주축이었죠. 그때가 한겨레 창간 당시에 초기 멤버들 구성이 동아일보 해직 기자들 다수, 다수라고 해서 많은 숫자는 그렇죠. 아니고 네. 거의 한 30명 참여했나? 성유보 선생님이 동아일보 출신이시죠? 예, 또 성유보, 권근술 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정태기 사장은 조선투이고, 네. 그래서 조선투이에서 일부 오고 동아투이에서 다수가 김선주 선생님은 조선일보. 예, 조선투이고. 그 다음에 80년 해직 기자들도 꽤 왔고 견습 기자가 또 있고. 네. 그 다음에 참 놀라운 거는 다른 신문사에 재직 중인 기자들이 월급 반도 안 되는 한겨레로 온 경력 기자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이 후배들이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죠. 자기들 가지고 있는 기득권 다 포기하고 오는 거잖아요. 월급 반도 안 되는데. 거기에 오고, 그 다음에 또 시민사회 단체에서 일하던 쪽 사람들도 와서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저는 이 조합이. 그렇게 경력 기자로 다른 데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저희들이 아는 분들이 어떤 분들? 지금 성한용 기자, 그 다음에 김희택 기자, 곽병찬, 다 쟁쟁한 기자들 많지요. 와서 큰 역할들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해직 기자들은 오랜 공백이 있어가지고 막상 실무를 딱 맡으니까 이게 옛날 실력이 초기에는 안 나왔습니다. 사장님은 그 당시에 송건호 선생님이 하셨고. 첫 사장님을 송건호 사장님이 하셨고, 첫 편집위원장, 그때는 우리가 국장인이 이런 명칭을 안 썼어요. 편집위원장을 성유보 선배가 하셨고, 그 한겨레 신문의 초기에 그 기자들 구성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환상적이었어요. 그냥 단색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언론계에 가장 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수습 기자 제도도 굉장히 큰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순혈주의가 있고 선업에 기수 엄격하고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선배들한테 훈련받고 그러면서 제대로 이 저널리스트 훈련을 제대로 못 받고 진짜 음하게 못하고. 그게 과거랑 다른 건가요? 아니, 그 수습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이 한국일보입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게 뿌리를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KBS 있을 때 경력 기자 뽑았습니다.
순혈주의하고 사실 섞었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신문사 출신 왔다 갔다 했던 걸로 기억을 60년대는 해요. 활발했어요. 그 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예, 그랬던 것 같고. 그런데 근데 어느새 갑자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동아일보 입사할 때 이미 수습제도가 뿌리를 거의 내렸을 때입니다. 장점도 있죠. 네. 장점도 있죠. 그냥 오픈돼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연결돼서 원정주의가 흘러가지고 네. 나중에 제 언론개혁 문제 할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잘못하고 오보를 내고 거짓 기사 쓰고 할 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이 순혈주의와 선후배 기수 온정주의 이게 그거를 못하게 막아요. 사실은 자기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제가 자기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자기가 그렇게 기사를 썼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기수로 순혈주의까지 돼서 온정주의까지 있으니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한겨레는 다양한 색깔들이 모여서 척에 와가지고 이게 정말 오케스트라를 형성한 겁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아름다운 조합이었다라고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점에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한겨레 신문을 방학 때 왔을 때 이렇게 보면 너무 먹물 냄새가 났어요. 그 먹물 냄새 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왜 신문이 왜 그렇게 갔어요? 그 사실은 정 선생님은 미국에 계셨으니까 그 과정에 개입은 안 하셨겠지만 적어도 느끼시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신문이라는 게 엄격하게 뉴스 섹션하고 오피니언 섹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막 딜이 섞여 있거든요. 네. 그게 또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뉴스 섹션 경우에는 정말 정확한 것이 생명이고 정말 골고루 균형 있게 공정하게 다뤄주는 것이 또 다른 생명인데 정직해야 되고 그게 이제 뉴스 섹션을 지배하고 미국은 그 뉴스 섹션이 굉장히 크지요. 거의 뭐 90%죠. 그렇죠. 그리고 오피니언은 따로 딱 해가지고 개인 오피니언이 나가는 게 칼럼이고 그 다음에 독자의 오피니언 나가는 것이 독자의 편지고 회사의 오피니언 나가는 것이 사설 아닙니까? 딱 제한돼 있죠. 그래서 오피니언 그 많은 페이지 중에 뉴욕타임즈에 딱 두 면입니다. 두 면이죠. 그 오피니언의 부서하고 뉴스룸 부서 사이에는 큰 이 벽이 있습니다. 서로 침해하지 않는 서로 독립되어 있는.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로 그렇죠. 기사는 아주 그 사실에 나오지만 컬럼으로 가면 난리가 나는 것이죠. 보수적이죠. 아주 보수적이죠. 둘이 따로 노는 게 아주 독특하죠. 뭐 그건 뭐 정말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미국 언론의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신문들이. 그런데요. 근데 한국은 이게 막 뒤섞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사에도 기사 제목에도 의견이 막 들어가. 뭐 저도 뭐 특파원 하면서 칼럼 많이 썼습니다만은 아주 젊은 기자들도 기자의 눈 그래가지고 칼럼을 써요. 정말 잘못된 훈련입니다. 그거. 뉴스 섹션 안에 그런 오피니언, 의견이 들어가는 그런 종류의 기사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 뭐 한겨레뿐만 아니라 그때 신문들이 얼쩍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미국에서 갑자기 USA 투데이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전국지로 발돋움하면서. 사실 미국에서 전국지라 그러면은 뭐 없는 거죠, 사실은요. 없죠. 월스트리트 저널 정도가 월스트리트 저널 하나 정도인데 USA 투데이가 이게 전국으로. 그러면서 USA 투데이가 사실 언론을 많이 망쳐놨어요. 그렇죠. 막 화려한 그래픽 쓰고 기사 양은 적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뉴욕타임즈까지도 나중에 따라갔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창간되고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할 어느 기간까지만 해도 칼라 안 썼습니다. 그러다 어느 때부터 칼라 쓰고 일면에 사진 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USA 투데이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읽는 신문에서 보는 신문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한겨레 신문은 왜 그렇게 그 먹물 냄새가 났냐 하면은 국민들이 그 오피니언이 굉장히 갈증을 많이 느꼈던 때예요. 먹물이라고 말하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사를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언론의 일반적인 경향이니까 한겨레만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한겨레 경향이 좀 더 눈에 띄었다고 하면은 뭐냐면 자기 딴에는 뭐 정통 언론을 추구한다고 하는 신문이 기사를 읽고 나면 목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의 목에다 쑤셔 넣으려고 하는 그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하나의 먹물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사 내용 중에 보면 지나치게 무슨 막 서구 학자 이론 뭐 아니 왜 신문 기사에 왜 자기네들이 무슨 저 문예지 그게 기사 같은 그런 그게- 것들을 쓰는 거냐는 그게 거죠. 왜 근데 그렇게- 그것을 내부적으로 이게 대한 문제 의식을 안 느꼈나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독자들의 그게 니즈가 있었어요. 독자들이 특히 한겨레 창간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언론이 한 목소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뉴스 섹션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엄청난 네.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창간 초기부터는 한동안 칼럼이 일면에 들어갔습니다. 한겨레 논단이라 그래가지고 일면에 들어갔고요.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섹션, 사설 들어가고 칼럼 들어가는 섹션 이외에 다른 면에는 잡지성 기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잡지성 기사가 예,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주말판. 주말판에는 잡지성 기사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독자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독자들 니즈를 따라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너무 한겨레 창간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그거는 사실은 워낙 소위 옳은 목소리가 없었던 것에 대한 갈구가 있어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뉴스 섹션이 오피니언 섹션하고 뒤섞이는 현상 그리고 기사가 거의 이게 제대로 된 뉴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스트레이트포워드한 뉴스가 아니고 칼럼성 뉴스. 칼럼성 뉴스가 되고 제목도 다 그렇게 뽑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아직은 우리나라 언론이 굉장히 후진적이라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왜 굳이 다시 꺼내지 말냐면은 저는 지금 한겨레가 과거만 못하다는 비판들을 많이 받는데 이거의 흐름에 하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간 당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멤버가 좋았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퀄리티로 그 단점을 어느 정도는 뭐 보완을 하면서 있었는데 이게 2002년인가요? 한번 그 대규모 저 명퇴를 했지 않습니까? 2000년대 초반에요. 예. 그때 소위 말하면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에 해당되는 아주 좋은 필진들이 우르르 나갔어요. 저는 그게 한겨레의 지금의 날개를 꺾는데 엄청난 영향을 주지 않았나. 2002년이 아니고 그 뒤입니다. 뒤인가 예, 2004년, 제가 4, 5년 정도. 제가 2003년 3월에 한겨레를 관뒀는데 그 이후에 있었나. 그 이후에 있었어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 나가신 분들이 사실 생각해보면 언론인이라는 게 물론 현장에 뛰는 기자가 쓰는 것도 있지만 뭐 외국에 보면 얼마든지 나이가 60이 돼서도 얼마든지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는 직업이 기자이잖아요. 예. 한참 일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단지 우리나라 사람들 흔히 말하는 후배를 위해서 선배가 양보한다는 그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는 한겨레에 그 글을 채울 수 있는 기자들의 전체적인 퀄리티가 확 내려가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그 전과 그 후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먹물 냄새가 났다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그 한겨레 아니면 못 보는 필진 또는 기자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나가고 나니까 특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신문이요. 그게요. 한겨레 신문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저는 한겨레 언론인 생활을 시간적으로 보면 한 50년 한 거 아닙니까? 중간에 공백도 있고 하지만 동아일보 시절은 처음 시작이니까 굉장한 열정이 있었고 엄청난 좌절이 있었고 또 그 자유언론 실천 선언한 이후에 성공을 하면서 언론 자유가 이렇게도 확대될 수 있구나 한 걸 실제로 몸으로 경험을 했다가 이듬해 봄에 다 꺾여버리고 이런저런 험한 일도 좀 당하고 한겨레 신문에 다시 돌아와서 제가 한겨레 신문에 14년을 있었는데 제일 행복했습니다. 사실은 13년 공백을 메울 정도로 기사를 많이 썼고요. 쓰고 싶은 글 정말 아낌없이 썼고 특히 귀국에서 논설주간 3년 할 때 참 행복했어요. 그때는 한겨레 신문에 사설이 상당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떠나고 이제 KBS에 가서는 뭐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뭐 보람을 많이 느꼈는데 근데 그 한겨레 신문이 창간할 때 정신이 세 가지입니다. 민주, 민중, 민족 이 세 가지죠. 민주주의, 뭐 인권, 뭐 그다음에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 기능 이런 그런 민주의 개념, 권력을 아무튼 제어하는 감시하는 그런 기능. 그다음에 민중이라면은 어떤 뭐 평등. 그다음 민족이라 그래서 특히 민족 화해 협력 이런 세 가지 기본 가치가 있었어요. 그 바탕에 흐르는 것이 이제 민주 인권 뭐 그다음에 민족 통일 뭐 생명 평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부서 이름도요.
국제부를 민족국제부라 그랬고 그 다음에 사회부도 인권사회부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여론매체부라 그래서 당시 언론 권력 거대한 권력이죠. 우리나라에 뭐 지금 뭐 가장 거대한 권력이 검찰 권력하고 언론 권력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언론 권력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 언론 권력을 비판하는 그 기획 기사를 여러 차례 냈습니다. 특히 2002년에 있을 때는 뭐 정말 그때 당시에 조중동으로 한번 들었다 놨을 정도로 엄청난 기획 기사가 나갔는데 그거를 그때 상당히 주동했던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지금 한겨레에서 좋은 칼럼 쓰고 또 유튜브에서 저널 어택 하는 김희택 기자입니다. 그 시리즈를 한 친구가. 뭐 요새 뭐 한겨레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읽을 만하면은 김희택 씨 하나죠. 네. 근데 그렇게 권력에 대한 비판, 특히 언론 권력이나 이런 우리 사회의 잘못된 권력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기능이 한겨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뭐 한겨레가 왜 변질됐느냐라 그러면 변질됐다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네, 변질은 좀 심한. 예,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초기에 그 우리들이 가졌던 열정, 초기에 우리가 가졌던 세 가지 기본 가치 이게 퇴색이 되거나 바뀐 것 같아요. 특히 요새 제가 한겨레 후배들하고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벌써 김희택 기자 세대하고 지금 젊은 기자들 세대하고 달라요. 뭐가 중요하다고 보는 가치도 다르고 그 다음에 한겨레 신문이라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것도 달라요. 예를 들면은 우리 처음 창간했을 때는 우리는 모든 기득권에 대해서 불편한 존재가 되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도 불편하고 권력에 대해서도 불편하는 존재가 될 뿐만이 아니라 같은 기자 사회에서도 우리는 불편한 존재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촌지 문제 터뜨리고 성한용 기자가 촌지 문제 터뜨렸어요. 그 다음에 기자실 관행들 그거 깨자 그래가지고 기자실의 일체 책임을 안 맡기로 했어요. 지금 기자실 간사도 한겨레 기자들이 합니다.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들이 가졌던 그런 선생님, 근데요, 사실 이 말씀을 하시면 무슨 생각이 들면 죄송하지만 그렇게 된 거는 후배들 탓이 아니에요. 선배들이 모르게 잘못한 거죠. 무엇을 잘못한 건가요? 분명히 한겨레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실험은 현재로서는 아깝게도 선배들 잘못한 건 내가 알죠. 실패했거든요. 뭐죠? 선배들 잘못한 걸 제가 알아요. 건가요? 직접 민주주의의 폐해입니다. 네. 한겨레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잘 굴러가는 것 같은데 한겨레뿐만이 아니고 뭐 주인 없는 족벌신문 외에는 다 비슷한 그런 갈등과 문제를 안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한겨레 신문이 주인 없이 생기는 신문이잖아요. 주인이 국민인데 뭐 그건 뭐 실체가 없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소위 거버넌스를 만들 때 전부 직접 투표로 다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도 직접 투표를 했고 편집국장도 직접 투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비에트 방식인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종류의 선거에는 파벌이 생기잖아요. A라는 거를 사안을 놓고 볼 때 서로 다투잖아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자유스럽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근데 그것이 결국 주도권이 되고 권력이 되고 장악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권력을 지지 못한 비주류가 배제되는 소외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 버리면은 이거 직접 민주주의가 이제 결정적인 폐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이 창간 초기부터 이 문제에 끊임없이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선배들 하면은 사실 런더리를 낸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후배들은 선배들이 맨날 파벌 싸움만 한다. 그래서 A파, B파, 나중에 C파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 뭐 다른 파가 생기고 막 그 지경이 돼버리고 선거 한 번씩 하고 나면 회사가 두 쪽이 갈라지는 소리가 막 들리고 그랬어요. 아마 주인 없는 언론사 경우에 직접 투표로 사장 결정하는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번씩 선거 끝나면은 뭐 똑같은 현상이고요. 굉장히 놀라운데요, 저로서는. 왜냐하면 사실 정 선생님이랑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말 나누는 게 지금 처음이잖아요. 근데 저도 한겨레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한겨레 아는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지금과 같은 가버넌스 체제를 처음에 할 때는 무슨 순수한 열정에서 했을지 모르지만 이게 영속 기업으로 운영할 생각이면 이건 말이 안 된다. 보드에서 사장을 선임을 하고
사장이 편집국장을 선임을 하고 대신에 편집국에 대한 권한은 편집국장한테 준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다 선거로 하면은 뭐가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사장 바뀌고 처음에는 3년마다 바뀌는 게 그게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전 2년마다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2년마다 사장 바뀌면 그 당시에 그 표했던 사람에 따라서 아니 그 부서에 에이스라는 사람을 갖다 후손 어디 저기다 이렇게 좌천시키고 아니면은 마치 저 망신 줘서 나가라는 듯이 그 일선 뭐 길거리 돌아다니는 뭐 기사 쓰라고 그러고 그 조직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발전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그 정관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이제 정관 얘기를 해요. 이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못 바꾼다라고 그러는데 소위 말하면 한겨레는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아무런 권한을 갖지 않고 있는 회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으로서 또는 조직으로서의 디스플린, 규율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조직이 되어버리고 이제 파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업이 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냥 밖에서 그냥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쭉 보신 정 선생님도 같은 얘기를 예. 하시는 거네요. 정말 또 기묘하게도 참 세상 만사가 참 기묘한데 선거 결과가 보면 아슬아슬해요. 그렇죠. 예. 항상 아슬아슬해요. 그 갈등이 뭐 한겨레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데도 비슷한데. 저번에 이제 이거는 농담조로 뭐 얘기를 드리면 옛날에 한번 김선주 선생님이 저랑 만난 데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내가 한겨레를 20년을 다녔는데 내 한 표랑 갓 들어온 그 직원이랑 같을 수가 있느냐. 네. 그다음에 신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편집국과 기자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 1, 2년 된 직원과 주필인 자기랑 한 표 다 똑같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말이 당연히 안 되면 그걸 고치셔야지 나오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지금이라도 원로들이 또는 뭐 선배들이 모여서 이거는 조직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만들어서 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제가 좀 약간 면박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한겨레가 벌써 창간 30년인데 정말 그동안 온갖 실험을 다 했습니다. 밖에서는 잘 모르는데 그 보도도 한번 구성해 봤어요. 소위 그 사장 추천위원회 같은 거 만드는데 그럼 그 추천위원회를 그럼 또 어떻게 구성하느냐. 네. 아니 근데 사실은 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드에 의해서 경영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조직을 갖다 통솔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는데 그 위임하는 보드를 그럼 또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 문제가요. 결국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결국 수많은 실험을 한 끝에 한겨레가 지금 하고 있는 저 시스템은 제도는 최선은 아닌 거 다 합니다. 거기 한겨레 구성원들 다 합니다. 그런데 최선은 아닌데 다른 대안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차선을 택하자. 그걸로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임기가 3년이다 보니까 롱텀 비전이나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처음 2000년에 귀국해서 한겨레 신문에 와서 후배들한테 한번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우리 10년짜리 사장, 10년짜리 편집국장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제안을 했는데요. 다들 웃었어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KBS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KBS 똑같은 문제고요. 기업들도 뭐 비슷한. 예, 뭐 거버넌스 그거 사실은 족벌 체제나 그게 거버넌스가 안정되지. 족벌들이 딱 쥐고 앉아가지고 재벌 같으면은 재벌들이 딱 쥐고 앉아 있는 그 거버넌스는 안정이 되지. 그렇지 않는 데는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문제는 다 있어요. 또 어쨌거나 한겨레 신문이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사실 절대적인 수준에서 볼 때는 뭐 다른 신문하고 뭐 초기하고 좀 달라졌다 그러지만은 상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나마 좀 역할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한겨레 신문 경우라면은 또 KBS 마찬가지인데 적어도 큰 사건이 터질 경우에는 좀 중심을 잡아달라는 겁니다. 큰 사건 터질 때 같이 휩쓸려 따라가지 말고 그 제가 뉴욕타임즈가 지금 세계 최고 신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유료 디지털 그 회원수 늘어나는 거 보면요 무섭습니다. 그렇죠. 내가 마지막 쿼터가 지난 올 세컨 쿼터인데 제가 유일하게 돈 내고 보는 신문이 뉴욕타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 내고 보는
그 독자 수가 지금 2, 4분기 말 현재 유료 디지털 독자가 650만이에요. 네. 놀라운 숫자거든요. 유일하게 성공을 했고. 그런데 뉴욕타임즈는 딴 데는 전부 기자들 자른데 여기는 기자들 더 네. 뽑아요. 질이 퀄리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믿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 뉴욕타임즈에서 끊임없이 혁신을 하고 끊임없이 자기들 신문 제작을 반성하고 하는데 한번 제가 2020 프로젝트라는 보고서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네. 그 뉴욕타임즈가 보고서 뉴욕타임즈가 한 3년 전에 내놓은 건데 2020 네.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2020년을 내다보면서 자기들이 만든 프로젝트인데 타이틀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어요. 뉴욕타임즈 That Stands Apart. 독보적인 네, 네. 독보적인 존재. 뉴욕타임즈 따로 우뚝- 쓴다. 따로 쓴다. 우뚝 선 우리 혼자 간다. 네, 네. 우리는 독자적이다. 누구 안 따라간다. 네. 적어도 저는 국민들이 돈 모아서 초기에 그 어쨌거나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는 한겨레 신문 그리고 공영방송인 KBS는 정말 다른 언론은 뭐 어떻게 엉망이 되고 하더라도 이 두 개만큼은 뭐 KBS or 한겨레 that stands apart 하는 독보적인 그런 걸로 가긴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겨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럴 것을 추구할 만한 기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있다고 봐요. 기백도 있고 저는 아까 이제 선배들 탓이라 그랬는데 선배 탓도 있고 후배 탓도 있어요. 공동 책임이고 지금은 그런 그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특히 언론사 어디 할 것도 없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세대 간 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 그건 생각보다도 심각합니다. 보는 주된 가치의 기준이 달라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한겨레 후배들한테 내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후배를 하면 지금 한겨레의 신문의 한 10년 언저리 경영을 맡고 있는 아니, 후배 아니, 아니면은 한겨레 현장에서 지금 현재 기사 있는 네, 네. 그 10년 안팎의 네, 젊은 편집대 기자들한테 기자들. 내가 네. 당부하고 싶은 거는 조금 더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우리 조금 더 보편적인 가치. 무슨 예를 뜻의- 이게 왜 무슨 그런- 소리냐면은 네, 네. 다는 아니지만은 젊은 기자들 중에 일부는 너무 우리 사회의 어떤 정파 진보의 어떤 정파에 너무 민감해요. 네. 거기에 너무 내가 볼 때는 본인이 몰입돼 있는 느낌. 몰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쓰는 기사들이 거기에 너무 집중돼 있어요. 나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데스크에서 얼마든지 컨트롤 또는 그 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데스크들이 물어보니까 후배들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언론계의 언론사 경우에 족벌사들 주인이 있는 신문은 편집국 내부가 너무 독재적이고 위계적이서 하이라르키가 딱 돼 있는 위계적이고 가부장적이라서 문제가 있고 독재 체제라서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독립신문 언론들은 너무 백화남방의 어떤 면에서는 이게 완전히 지멋대로. 케이오스입니다. 네, 네, 네. 데스크 말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선배들이 제가 한번 한겨레 가서 인터뷰할 일이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이 적어도 이런 큰 사건이 터질 경우에 내가 생각할 때는 편집 그렇죠. 회의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 편집 회의가 최고의 오토리티를 가진 그 논의 기구이기 때문에 특히 한겨레는 창간 정신이 편집위원회라고 해서 의논하면서 거기서 다 결정하기로 된 결정인데 그 편집회의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 설정된 것이 그대로 각 데스크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후배들한테 가야 되는데 그 좀 편집회의를 제대로 권위를 갖도록 하면 안 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는 그래도 시니어 그룹인데 시니어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배들 계실 때는 그래도 선배들 해직 선배들 이야기는 좀 오토리티가 있어서 말을 수용을 했는데 지금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들 이야기를. 거의 이렇게 포기가 돼서 서로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정말 루스 캐논이잖아요. 네. 어? 실제로 한겨레 신문 보면은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소리 합니다. 부에 따라서 다른 앵글로 보도를 심지어는 같은 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디네이터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겨레 같은 그런 독립 언론은 특히 데스크하고 편집회의의 기능과
권위를 어떻게 회복하는가가 저는 앞으로 저 신문이 살아나갈 수 있는 핵심이라고 보고 거기에서 오소리티를 가지고 예를 들면 방향을 잡고 우리는 이런 큰 사건이 터지면은 중심을 여기에다 주고 이렇게 가겠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같이 그냥 휩쓸려서 가버려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책임 안 지는 방법이고. 사실은 기자 하는 사람들 말로 뭐 물 먹는다 그러는데 그까짓 거 물 먹으면 어때? 그런 기사들 말도 안 되는 요새처럼 저렇게 저질스러운 따옴표 저널리즘이나 하고 물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낙종한다는 거죠. 네, 딴 사람은 네, 내는데 네, 나는 네, 뭐 근데 그게 그렇죠. 진짜 어마어마한 특종이어서 낙종한다면은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이해가 되죠. 특종이라는 것도 사실은 개념이 달라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특종을 뭐 요새 보면 속보 뭐 단독 그런데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진짜 특종은 그 사람이 그 언론사에서 보도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묻혀버리는 것이 그게 진짜 특종입니다. 그게 1년에 몇 번 그런 게 나오겠어요. 뭐 워터게이트 사건이나 뭐 펜타곤 페이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것도 그냥 뭐 평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건데. 근데 우리는 단독, 속보 이런 거를 하는데 그 사실 물 먹고도 아무 관계 없는 거거든요. 뭐라고 뭐 막 되지도 않는 악 쓰는 소리 그거 왜 다 따옴표를 해서 그거 왜 내요? 그거 사실은 기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묘혈을 파는 건데 그거 AI 시키면 훨씬 잘합니다. 제가 AI가 가디언에 쓴 칼럼을 하나 읽어봤는데요. 정말 잘 썼습니다. 영국의 가디언. 영국 가디언에 AI가 한 2달 전인데 AI가 쓴 그 칼럼인데 정말 잘 썼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 지금 기자들처럼 누구 페이스북에 올리면은 그거 따옴표 따서 올리는 그런 기사들 AI가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기자 필요 없어요, 실제로. 기자들이 그런 기사를 쓴다는 거는 기자인 거를 스스로 포기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기능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레는 뭐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저는 고향 같은 곳이고 내가 다시 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곳이어서 고귀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거기 있는 동안 가장 행복한 기자 생활을 했던 곳이어서 아주 애정이 많은 반면에 요새 여기저기에서 자꾸 그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애증이 교차하기도 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부의 이 소통을 위한 특히 에디터하고 편집회의가 권위를 갖도록 하는 그런 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정말 고민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 정 선생님을 91년인가 2년에 잠깐 다른 일로 물건을 전해드리러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 잠깐 인사드리고 30년 만에 뵀는데 놀라운 것은 한겨레에 대해서의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같다라는 거가 그냥 뭐 저희들이 같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아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조직원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동안에 한겨레는 결국 국민들 돈으로 만든 이 기업은 지금 서서히 지금 가라앉고 있다. 아마. 하나만 더 덧붙일게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는 굉장히 소중한 우리 사회 자산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역시 아직은 그렇죠. 제 몫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고요. 저는 신문사뿐만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언론사들이 망하는 신문사가 없잖아요. 망하는 언론사가 없잖아요. 퇴출 구조가 없잖아요. 퇴출이 안 되잖아요. 이게 모든 언론이 지금처럼 저렇게 방만하고 나태하고 엉망진창으로 그냥 막 굴러가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 내가 그냥 벼랑 끝에 와 서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저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풀지 않고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언론 환경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게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제는 사라질 수도 있구나라는 위기가 점점 이렇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시점 가면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런 낙관까지 저는 버리고 싶진 않아요. 한겨레는 기업으로서의 그 규율이 전혀 없는 조직에다가 지나친 순혈이 또 세가지고 기껏 좋은 사람이 중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 기자로서 가려고 해도
자기들보다 훨씬 훌륭한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쿵저러쿵 뭐 이렇게 핑계 대가지고 그 사람을 또 안 받고 뭐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처음 듣는데. 네, 저 뭐 봤습니다. 근데 그래요? 네, 이게 그러니까 창간하실 때는 소위 말하는 지사형 언론인들이기 때문에 박봉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뭐 10년, 20년 지나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고 싶은 신문사 중에 하나 그냥 시험 보고 들여다보니까는 온 그런 기자들이 많게 되는 건 아니었을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이 무슨 문제를 갖냐면 박봉이라는 것이 우선 우수 인력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또는 이제 애초에 안 오는 이제 그 영향이 있고 두 번째로 있는 사람이 더 잘하려고 할 인센티브를 가지기가 되게 어렵고 여기서 잘려봤자 뭐 딱 갈 데 있어 뭐 이만한데 뭐 이거만 못 받겠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소위 말하면 그 직원이 내가 여기서 잘하고 더 오래 있어야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조직과 뭐 내가 얼마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 딴 데 갈 수도 있어라는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 전체적으로 이 박봉이 구조 그다음에 그 박봉의 직접 민주주의 구조는 초창기 동아리 때 동호인 모델이지 기업 모델은 아니다. 적어도 지금 30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이제 확실하게 바꿔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관련이 돼 있지만은 그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요새 언론사 기자들을 뽑는 거를요 지하철 2호선이라 그럽니다. 네. 지하철 2호선이 쭉 순환이잖아요. 다니면, 그러니까 언론고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시험을 다 칩니다. 네. 조선일보도 치고 한겨레도 치고 뭐 경향도 치고 그래서 그 중에서 되는 데 가서 스탑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조선일보 들어가는 친구들은 그 조선일보식 가치 체계와 그 세계에 젖어 들어가고 거기에 동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떠나고 뭐 그런 그 구조죠. 그런 측면도 한겨레 지금 문제의 일부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초기에 한겨레 신문에 특히 경력 기자들이 자기 기득권 다 던지고 왔던 지사형 저널리스트하고는 다르지요. 그게 이제 큰 차이 중에 하나고. 저는 요새 후배 지금 젊은 기자들한테 지사형 기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온갖 박봉을 다 극복하고 내 처자식 어떻게 되는 거 뭐 딱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이제 지사형이 아니고 이제는 프로페셔널 저널리스트가 되라는 거예요. 직업인으로서.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하게 여기 직업 윤리가 뭔지 직업의 저널리즘의 기본이 뭔지 그 철저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우선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저는 요새 우리 대한민국 언론을 보면서 가장 우리 한국 언론의 잘못된 것이 이 정확성이 없다는 거, 확인되지 않는. 오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언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고 누가 그 책임을 묻지도 않고. 사실은 오보인 줄 알면서 쓰죠. 많이들. 장문도 하니까. 그래서 이 프로페셔널 저널리스트가 되는 게 더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방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온 국민이 윤석열 때문에 고문을 당해요. 근데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국민이 고문을 당하는 건데 한겨레 역시 국민이 만들어준 신문인데 워낙 요새 말하자면 지질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또 고문이에요. 아니 기껏 우리가 만들어서 돈 대서 그 구독료 해가면서 키운 신문인데 조문양 적고를 하고 앉았으니 그동안에 이 한겨레를 키우기 위해서 나름 신경을 써줬던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또 무슨 또 꼴입니까 이게. 거의 뭐 윤석열 꼴 난 것 같아요. 심하게 말하면. 조금 심한 표현이죠. 근데 고문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한겨레가 저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한편 분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이제 묻어나서 그런 분노까지 가는 거죠. 그 분노가 이제 미움으로 가서 도리어 한겨레를 도리어 이제 배척하게 되는 것까지 가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안 가도록 그렇죠. 노력을 해야죠. 자. 오늘 얘기가 길어지는데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를 하고 방송에 대해서 한국 방송과 이런 나라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동아투위 식구들이 다 떠납니다. 그만두기 전에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가 아주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KBS 사장으로 지명이 되신 그분이 낙하산이다 뭐 이런 걸로 논란이 되면서 제가 5대4 가까스로 한 표 차이로 겨우